현재 그 노동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를 위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 한 노동 문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 잘 처리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 자리를 되게 많이 마련하려고 취업을 이제 많이 표를 던졌던 것 같은데 지금 지표도 그렇고 아무런 개선된 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서 개방을 많이 하고 이제 뭐 일본과도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단 오픈된 마인드로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시면은 그래도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취임 1년.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지지율에 신경 쓰지 않겠다던 윤석열 대통령. 4월 1일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개장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재진은 윤 대통령 방문 직후 서문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보면은 좀 기대감이 크죠. 그냥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죠. 그리고 응원도 또 많이 했고. 호불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강단이 있었어요. 강단. 윤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서민이랑 좀 자영업자랑 모두가 잘 살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가도 힘들고 해서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물가가 이게 장난 아니에요. 같은 시점 호남 지역 민심도 들어봤습니다. 광주 양동시장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초기에 서민들 이렇게 잘 살게 한다고 집값을 잘 잡겠노라고 해서 좀 떨어지려고 했는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뭐 완화책을 발표해가지고 더 떨어지도 않고. 일본이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고 사과는 받아야지. 그래야만이 교류가 돼도 완화가 되는 것이지 사과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딱 해버리면은. 앞으로의 기대를 표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항상 그 이제 1년이니 또 앞으로에도 나머지 그 정치 행보에 대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잘 케어해주고 잘 이렇게 키워주실 거라고 믿음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 대통령 지지율을 만들어냅니다.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장동대학교 병원을 수십 명의 전화조사 전문 요원들이 바쁘게 통화를 하고 있는 이곳. 여론조사기관 콜센터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대통령과 국정 지지율 조사. 즉, NBS 전국 지표 조사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4개 조사기관 담당자들은 2주에 한 번씩 만나 대통령 지지율 등 여론조사의 질문과 방향을 정합니다. 그걸로 오픈을 가자는 거죠. 총선 인식이나 국정 방향성 평가로 그 부분을 대체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하는 부분들 물어보고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전체 올 베이스로 물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분기부로 하지 말고. 네, 분기분학으로 하지 말고. 네, 분기분학 하지 말고. 여론조사 질문에는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기본으로 반기, 분기마다 경제 전망과 사회 인식, 그리고 사회 현안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조사의 객관성입니다. 그 해당 응답자의 지역, 또 성별, 연령대의 정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층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로 전화조사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동안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를 안 받은 분들한테 3일 동안 계속 최소 5번 이상의 재전화를 하게 되고 시사기획창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 이루어진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비전과 정책 방향 먼저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지난 정권의 대통령들이 취임 1년 시점에 얼마나 지지를 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1988년부터) 관련 조사를 해온 한국갤럽의 자료를 보면 취임 1년차 4분기 시점의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율, 즉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김대중, 김영삼, 박근혜, 노태우,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순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공약이 행정수도 이전이었거든요.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이 세종시로 가게 된 거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제일 공약이 경부 대운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반대하니까 결국 4대강 정책으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또 시민들이 안 된다고 하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에 신경 안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정치인의 태도는 아니고요. 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와 인수위 시절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더불어 방역, 의료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소상공업체 370만 곳에 대한 방역 손실보전금 추가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 대책도 완화됐습니다. 일단 코로나 시기에 닥쳐서 그거에 대한 대처는 그냥 좀 그나마 윤석열 정부가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을까. 다만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 또 뭐 몇 번 이렇게 받았는데 그게 사실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게 진짜 하다못해 뭐 한 달 월세를 냈다 그걸로 뭐 이것도 아니고 겨우 이제 푼돈인데 피부에 와닿게 뭐 이렇진 않죠.
취임 직후 실시된 첫 전국 지표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 48, 부정 29%로 집계됐습니다. 긍정이 48%는 지금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때 얻은 득표율이 48.56%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정도를 지지율로 받았고, 여야가 계속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강력한 소위 말하는 팬덤층이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첫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바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의 중요 관심사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이었습니다. I've just seen how this plant makes the most advanced semiconductor chips in the world. They're a wonder of innovation and design, precision and manufacturing. 한반도 안보 상황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런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약 열흘 뒤 실시된 전국 지표조사에서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는 긍정 54, 부정 27%로 나타났습니다. 긍정은 6%포인트 상승했고 부정은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빨리 방한을 했던 이례적인 상황이 있었고, 또 그 회담의 결과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을 처음으로 국민들께 보여드렸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봤는데,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제가 1년간 본 유일한 통합 행보 같아요. 저도 그때는 이 진정성이 좀 느껴졌어요. 취임 직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시기에 6일 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결과는 여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가운데 국민의힘이 12곳을, 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여당에 몰아주신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지지는 사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뒤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는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주도권 다툼을 본격화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더 잘 살아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어떻고 뭐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정부 주요 공직에 대한 인선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6월 중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2주 만에 5%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5%포인트 늘어 각각 49%와 32%로 집계됐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 인사를 많이 등용한다. 그거는 상당히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각 층의 어떤 소개를 받아서 검증을 통해서 중요한 그런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에 따른 인사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이제 반으로 갈리는데 6월 1일 지방선거 압승 이후에 결집했었던 그러니까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지지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중간으로 평상시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진 걸로 보이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진 효과. 역의 기저효과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저는 지지율이 하락 곡선에 있는 부분 중에 대통령 이전 공사랄지 아니면 지금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관저 이전 논란이랄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자꾸 이제 훼손시키는 이유가 되고요. 왜 저렇게 선거를 이기고 특히 그 당대표로 지방선거까지 이겼는데 자꾸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이 시기 국내외 경제 여건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미국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하는 초강수를 코스피가 1년 7개월 만에 2,400선 아래로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긍정이 4%포인트 하락해 45%, 부정은 5%포인트 상승해 37%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인사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이었을 때 정치 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 논문 중복 게재와 갑질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특히 2001년 음주운전 전력은 8년 전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의 외모를 등급을 나눠 평가하고 여기에 여권 내홍이 깊어지며 7월 8일 이준석 당대표의 당원권이 6개월 정지됐습니다.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성상납 의혹 제보자에게 써준 7억 원 투자각서가 증거인멸 목적이고 여기에 이 대표도 직접 연루됐다고.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판단해가지고 조치들을 하겠습니다. (7월) 중순 대통령 취임 2달 만에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 평가는 33%대 53%로 역전됐습니다. 긍정 평가는 2주 전보다는 12%포인트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16%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장관 지명자들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겹쳤고 또 당대표인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덮쳐서 잠잠하던 코로나가 더 악화가 되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뭘로도 변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2주 사이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때 지지율 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도 통 큰 폭넓은 정치를 바랍니다. 정치를 바라고 모두를 이렇게 안아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 젊은 당대표를 자기를 대선하는데 승리하는데 기여했던 당대표를 결국은 이렇게 쳐내는 그것도 여러 가지의 무리수를 둬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한테 반영되면서 결국은 지지율이 완전 역전되고 이 추세가 변하지 않는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시발점이 됐고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경찰의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적인 그 통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환영하는데 이렇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과거로 회귀한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논란 속에 임명됐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만 5살 입학을 추진하다가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저에게 있으며 제 불찰입니다. 헐했죠. 만 5세라니. 지금 만 5세면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거 말고도 8시 등교가 얼마 전에 나왔었거든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실이랑 전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정책이라고밖에. (8월) 초에는 폭우가 쏟아져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반지하 방에선 40대 자매와 10대 자녀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급격히 차오르는 물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8월 10일 대통령 국정운영평가는 긍정이 28%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정은 65%, 모른다 또는 무응답은 7%였습니다. 긍정 부정이 아니라 모른 무응답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보. 우리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지켜보는 층들의 볼륨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지금은 판단을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볼륨들이 있어야 이게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중순이면은 모른 무응답층이 10%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대 정부 기준으로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8월 17일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수요 공급을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취임 100일 하루 전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5년 동안 270만 호를 공급하고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약 일주일 뒤에 실시된 조사에서 대통령 국정평가는 긍정이 4%포인트 상승해 32%로 올라섰고 부정은 2%포인트 하락해 63%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해서 공급을 막고 거래가 없게 해서 값을 떨어뜨리는 그런 반시장적인 정책이 아니라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정말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달라는 염원이 얼마나 컸던가를 반영하는 그런 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국민들 사이에 이 정책이 어떤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은 부정하는 비율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별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의미를 둘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후 약 한 달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던 지지율은 외교 사안에 다시 반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월 하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말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이 3%포인트 떨어져 29%, 부정은 65%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그 당시 어떤 단어가 대통령에 입에서 나왔는지를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본인만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것을 비속어다 또는 특정 단어라고 단정을 해서 보도했던 측면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이 XX는 사태가 나면 윤석열답게 우리가 기대했던 거 그거다. 내가 정치를 얼마 하지 않았고 제 말투가 그런데 국민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했으면 더 지지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만났던 보수층의 꽤 어른들 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30%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게 좀 편파적으로 선택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법 앞에 평등이라면 정말 전 국민이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된다면 왜 김건희 여사나 장모 최은순 씨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요.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 할수록 이 여야 대치 상황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가 편파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국민들이 더 많아요. (10월 30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참사로 1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과 재난당국의 부실 대응, 경찰의 상황 보고서 조작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밤 10시 20분쯤 현장에 도착해서 지휘했다고 하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실 확인 수사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대해 긍정평가는 다시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는 62%로 나타났습니다. 대처 방법이 일단 잘못됐죠.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고는 하지만 혹시나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 더 잘 대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게 미흡했던 것 같아요.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며 정권 출범 직후 시작된 출근길 문답. 여사는 처음으로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61차례 진행됐지만 순방 과정에서 카메라에 녹음된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중단됐습니다.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11월 24일에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멘트 운송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정유와 철강 등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이 추가 발동되고 화물연대는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하여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와 여당 역시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 3년 연장 약속이라마 지키십시오. 화물연대 총파업을 거치는 동안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4%까지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56%로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일들 이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조치를 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라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나 강경 대응을 먼저 했다. 저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지. 노동자 역시 우리 국민인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너무 이게 적으로 돌리고 결국 그런 것들이 뭐 건폭물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후 정부는 노동과 교육, 연금 등 3대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 새해 첫 조사인 1월 11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이 37%로 3%포인트 올랐고 부정은 54%로 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국민들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고통도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3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신 그런 여론조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젠다를 던진 거에 그쳤다. 후속적인 조치가 그 이후로 벌써 상당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봄을 맞은 대학 캠퍼스. 친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단짝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한 20살 2003년생들입니다. 나라의 최고 권위자를 처음 뽑는 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설레는 마음도 있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년 전의 그 모습과 이제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하자면 그 설렜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지 않았나 싶고요.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다가왔던 거? 앞으로 잘 하시지 않을까? 학교 측의 협조를 받아 강의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주 69시간 근로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주 69시간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확인된 것 같아요. 사실 69시간제를 처음 듣고 이게 실용성 있는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일하는 국민들의 의견은 특히 2030의 의견은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가 압도적인데 노동부 장관님께서 69시간으로 개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대통령이 갑자기 그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해서 취소한다고 하는 것부터가 약간 좀 정부 기관의 박자도 맞지 않고 징계를 당하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나온 문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선거 캠프를 이루면서 가장 쉽지만 누구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서 표를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적자를 해소하는 게 아마 주요 정책. 20년 가까이 대구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엄기홍 교수. 국민의힘의 후보를 뽑는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힙니다. 책임당원들이 많다는 점.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균열과 갈등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 합의점을 정책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갈등을 없애려고 하는 역할이지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3.1절이) 지난 뒤 또 하나의 외교 사안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재단이 우리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을 정부가 공식화했습니다. 강제의 준용 문제와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요, 일본 사람이요. 일본을 위해서 사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사요.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이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선 한일 관계 개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 수출 규제 해제 등이 합의됐습니다. 총리님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기간 대통령 업무 평가는 긍정평가가 33%까지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다시 60%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일본 문제는 일본의 역사 문제, 특히 경제 문제, 우리가 수출 규제를 당하고도 상당히 많이 굳건하게 잘 버텨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역사 문제를 너무 함부로 접근하신 거 아닌가, 이런 대단히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반론을 할게요. 98년 10월 8일에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국회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이 넘는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 얘기와 윤 대통령이 발언한 것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일본 여론을 살피기 위해 현지를 찾았습니다. 올해 82살인 다카하시 씨.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도쿄역 주변에 있는 미쯔비시 본사를 찾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책임 있는 배상이 필요한 점을 미쯔비시사에 촉구하고 일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올해로 17년째, 이날은 522번째 집회였습니다. 加害者が謝らずに調停者が謝ってそして加害者の友達が代わりに出すから受け取ってよというこういうことですよ。こんな理不尽なことを私たちは絶対に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 한 대학 교수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일본이 적극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배상해야만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はまだ韓国は軍事独裁政権で、慰安婦にしても徴用工にしてもその日本に対してなんていうかその償いを求める権利を持った人々が
自由に声を上げられる状況ではなかった。 반면 윤 대통령의 방일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일본이 화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広島で開かれる G7 サミットにね、韓国も、G7 のメンバーではないんですけど招待することを決めたと。あれなんかだってですね、日本では特に今回今随分日本の韓国に対する感情が和らいでいますけれども、良くなってきていますけれども。 고이즈미 내각 당시 5개 부처 장관을 역임했고 친한파로 분류되는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일본 중의원. 무라카미 의원은 역사 문제에 대해선 일본이 확실히 사과하고 양국이 발전적인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だから我々が戦前の問題については悪いことは悪い是々非々でね、はっきりもう申し上げると思いますし、だからその問題をその問題としてまた時間をかけてね、きっちりどういう反省でいくかをやりながら、今のこの喫緊のね世界情勢というかアジアの情勢に対して対応できるようにね、お互いに知恵と力を合わせてやっていく必要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을 도감청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 제3자가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의를 갖지 않고 선의로 도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에서 머물던 송영길 전 대표가 급거 귀국했고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번 살다 죽는 목숨입니다. 인생은 새홈치마입니다. 비겁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2일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34%로 1%포인트 올랐고 부정은 57%로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수십 명의 의원들이 연루돼 있고 민주당 전당대회 전체 구조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이것은 정치권 전체 공멸로 이어질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미 저희 이재명 당대표가 대국민 사과도 했습니다만 국민들께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규모 민간인 공격 등의 상황이 있다면 인도적,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긴 어려울 것이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100년 전 일로 무조건 안 된다, 무릎 꿇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를 놓고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4월) 넷째 주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2%로 2%포인트 낮아졌고 부정은 57%로 나타났습니다.
지표조사가 실시된 다음 날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미 양국이 핵협의그룹을 만들어 미국 핵 전략무기 운영 정보를 공유한다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 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핵 운영 권한에서 우리가 좀 더 입김을 넣고 우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그 영역 내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했다. 최고의 옵션을 받아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뭔가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핵을 사용하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력을 통합해 사용하는, 결국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 MD라는 개념으로 우리의 재래식 전력이 통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거센 도전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과거에는 반도체의 생산에서 압도적이었는데 자기네 미국이 지금 와서는 많은 나라로 분산이 되어 있고 오히려 그 나라들이 더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소재 장비는 또 미국, 일본이나 유럽이 갖고 있고 또 첨단 생산 능력은 또 대만하고 한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근본적인 경제 전략은 모든 것을 다 국내로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것. 12년 만에 복원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두 정상은 경제와 안보 협력, 역사 인식,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 등을 의제로 회담을 갖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오는 11일에 발표될 전국 지표조사에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1년) 전 긍정 48%, 부정 29%로 시작한 윤 대통령 지지율. 2달 만에 역전된 이후 긍정평가는 30%대, 부정평가는 50에서 60%대를 기록했습니다. 경제와 외교, 재난 극복, 인사 문제까지. 숨가빴던 지난 1년에 이어 앞으로 4년간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향할지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어떻게 호흡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